지난주 바른역사 아카데미 첫 특강에서 이종찬 원장님은 우리나라의 건국절은 개천절이며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임을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셨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한성 임시정부에서 집정관 총재로 선출된 후에 세계 주요국 정상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보낸 인사장 중에서 일본 천황에게 보낸 친필 서명 인사장 원문을 공개한 것은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이튿날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이 이승만 박사를 48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뉴라이트에 결정타를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기사 자료를 받으실 줄 압니다. 참고로 그날 강의 동영상을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사이트와 우당기념관 사이트, 그 다음에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사이트에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바른역사 아카데미라는 키워드로 들어가 검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바른역사 아카데미 카페도 개설을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동영상도 거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퍼날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강의를 차례대로 거기에 올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보시고 지인들한테 이렇게 좀 퍼날려 주시면은 이 강의 내용이 좀 더 널리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식민사관의 대표 저격수 이덕일 박사님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라는 제목으로 열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허성관 전 장관님께서 강사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늦은 시간인데 어떻게 요기들은 하시는 건 모르겠네요. 예, 저는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허성관입니다. 오늘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이덕일 박사님은 숭실대학에서 역사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탁월한 민족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3세대 민족 역사학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주 유리한 문체와 또 아주 흡입력 있는 문체로 여러 가지 역사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민족학의 이론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역사학을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아마 세월이 더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큰 스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덕일 박사는 그동안 한 65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나이도 많지도 않는데 아주 탁월한 책들을 많이 썼지요. 대표적으로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 이것은 그 식민사학의 실체를 조목조목 밝힌 책이고, 그 외에도 송시열과 그들 많은 나라라든지 난세 통합의 리더 유성룡 선생 이야기라든지, 또는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라든지, 또는 고구려는 천자의 제국이었다. 최근에는 이성계와 이방원, 정도전, 또 매국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나, 우리 안의 식민사관 등등 많은 역사책을 썼고, 그야말로 역사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데 관해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시고 부디 돌아가실 때 큰 것을 얻고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한 분 소개드릴 분이 있습니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생존 애국지사님이 계십니다. 금년 97세입니다. 이무철 애국지사님을 소개드립니다. 간단하게 국민 의례를 가진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90분간 연속 강의를 한 후에 30분가량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덕일 박사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요, 말씀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런 뜻인데, 이런 주제인데요. 사실 제가 학위는 근현대사로 받았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고대사로 학위 받은 줄로 알고 계신데, 고대사와 한국 같은 경우 고대사와 근현대사가 하나입니다. 제가 왜 고대사를 연구하게 됐냐면,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고대사라는 것은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선사 편수회 회장이 누구냐면 학자가 아니에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입니다.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은 지금으로 치면은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 온갖 장관을 다 갖고 있는 그야말로 이 슈퍼 2인자예요. 어떻게 보면 총독보다도 권한이 더 세다라고, 실질적인 권한이 더 세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인데, 바로 그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의 회장입니다. 그럼 이건 벌써 학술 조직이 아닌 거죠. 일본이 나중에, 여기 어르신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일본에서 말한 소위 대동아전쟁,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그야말로 연료가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서 송진 채취에다가 그걸로 연료 사용하고 했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도 조선사 편수의 예산은 10원도 안 깎았어요. 여기서 저희가 일본이 진짜 나쁜 뭐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지배할 자격이 있었던 게, 그렇게 보면은 자기네 그 상황에서도 우리 조선사를, 한국사를 왜곡하는 돈은 10원도 안 깎았다. 그래야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서 지더라도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는 다 지는 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지더라도 저길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인들의 역사관, 이걸 잡아놔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조선사 편수 예산은 10원도 안 깎았는데 그 여파가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뿐만 아니고 그 당시 안 깎은 고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지금 지난 강연 때 유종찬 원장님께서 일본 구급파 자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랬죠? 이 국정원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정보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일본 구급파 자금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이 일본 구급파들이 돈 뿌릴 때 의학 연구하라고 뿌리겠어요? 자동차 연구하라고 뿌리겠어요? 전부 다 인문사회학에 쓰라고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독도가 일본 거라고 주장하는 한국 학자들이 대폭 늘어난 게 바로 다 그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당히 각성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박사과정 이렇게 하면서 고대사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총독부에서 만든 거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잘 드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들어갔을 때는 박사 가지고 먹고 살려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건드리면은 세칭 학문으로 밥 먹고 살기는 포기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도 어쨌든 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 가보자라고 한 건데요. 공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학문은 일이관지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일이관지라는 건 특히 역사관에서 중요합니다. 역사관은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고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린 그게 따로따로인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한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선열들이 왜 다 그렇게 고대사에 천착을 하셨는지 이것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다음번에 일제식민사관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논란이 되는 건국절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
그저께 개천절 행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건국절은 굳이 따지면은 4349년 전 10월 3일이 건국절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게 이제 1920년에 이 도산한 창호 선생이시죠? 1920년에 임시의정원을 그 회의를 하고 나서 기념사진 찍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원년 9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죠? 1919년에 의정원 회의하고 사진 찍었는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 3.1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육당 최남선 선생이 거기에 날짜를 적었죠? 날짜를 뭐라고 적었냐? 날짜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짜를 뭐라고 적습니까? 명치 몇 년, 소화 몇 년 이렇게 적겠어요? 뭐라고 적어야 돼요?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바로 조선 건국한 날이 건국절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날 건국됐다라는 것이 쭉 이제 일관된 생각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역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반사적용으로 우리 역사 훌륭하다 이렇게만 나가서는 또 안 돼요. 우리 역사의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조선시대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대원군과 고종에 대해서는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대원군은 사실 대단히 개혁적인 정치가였어요. 많은 일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동금씨 세도하에서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천대 받다가 나중에 정권 잡고 나서 이분이 한 이야기 남대문을 높이고 서대문을 낮추겠다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남대문은 남인을 뜻하는 거고 서대문은 노론, 효인에서 노론이 나왔죠?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받는 호포를 실시하고 소원을 철폐하죠. 심지어 나중에 노론의 총본산인 저 청주에 가면 화양동 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선 소원에서 화양동 묵패라고 있어요. 자기네 그냥 도장 찍어서 사람들에게 세금 얼마 내라고 돌립니다. 그래서 소원에서 돌려요. 안 내면 끌고 가서 곤장치죠. 그 소원들을 대부분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원군이 초기에 대단히 잘했는데 왜 실패했냐? 왜 실패했냐면 방향의 지향점이 잘못됐어요. 이분은 다시 조선을 왕권이 강한 나라, 성리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건 이미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유도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자꾸 이제 세상을 옛날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정치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과거에 성취한 건 성취한 거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 성취를 바탕으로 어떻게 미래로 나갈 것인가 이걸 그 시대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잘못됐으니까 미래로 가자 이런 괜찮은데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사회가 시끄럽고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집권 10년 만에 누구한테 무너지냐면 그 유명한 면함 최익현 선생이 대원군 10년을 갖다 강하게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려요. 그래서 대원군은 당연히 고종이 최익현을 꾸짖을 줄 알았더니 그 상소를 잘 썼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함 최익현이 그 상소문은 그 민씨 일가의 사주를 받아서 썼다라는 소문이 그 당시 팽배했어요. 그러다가 그 황현 선생의 매천야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비로소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대마도로 유배가지 않습니까? 그 유배가게 되니까 그제서야 민씨 일가의 사주를 받아서 쓴 상소는 아니었구나 라는 그 인식이 사대부들 사이에서 퍼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만큼 당시 이제 면함 최익현 선생이 대원군을 뭐 왜 그렇게 봤느냐 하는 건 또 이제 다른 문제라 오늘 뭐 그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하여간 뭐 최익현 선생의 상소로 대원군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일본의 극악무도한 행위인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명성황후의 정치를 잘했다 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 고종의 친정이라는 건 사실상 민씨 일가가 집권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종 친정 이후에는 무조건 대원군이 한 거 거꾸로 하자 이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도 지난 정권 때 이거 누가 한 거 거꾸로 무조건 거꾸로 가자 하다가 그 정권 망했듯이 이때도 대원군이 한 정책 중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잘한 건 계승하고 잘못한 거는 계승 안 하면 되는데 무조건 거꾸로 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일본하고 이 강화도 조약을 맺죠. 그런데 우리 국가교과서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게 최초의 개국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최초의 개항이고 그럼 우리가 일본하고 그 당시 국교가 없었냐 이거예요. 일본하고 국교 없었습니까? 통신사는 뭐예요 그러면? 일본이 와서 그래서 국선을 끌고 와가지고 협정 체결하자 그러니까 개항하라 그러니까 니네 우리하고 국교 있잖아. 왔다 갔다 했잖아 지금까지. 무슨 소리야. 그걸로 끝난 거죠 사실. 다시 할 필요가 없어. 그래 니네 동네 외관으로 와. 거기에 니네 사무소 있으니까 요즘 말로 당시 동네 외관이 주일 이 대사관이에요. 주한 일본 대사관이에요. 외국 대사관. 거기에다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대원군이 한 거는 거꾸로 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일본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약 맺어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말이 자주의 나라. 아니 그럼 일본과 언젠 평등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왜 집어넣냐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어쨌든 이 조항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용한다. 왜 조선만 개항해야 돼요? 일본도 개항해야죠 그러면. 왜 조선만 집어넣어놨어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왜 일본인이 조선의 해양을 측량하게 허용하냐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속인주의. 그 사람 국적이 어딘가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 저지르면 조선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본법으로 자기네 나라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조약을 왜 맺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강화도 조약 개항했다 이렇게만 말했지 이 조약의 진짜 문제점들 아니 일본인이 여기 와서 죄를 졌으면 여기 법에 처벌받으면 되죠. 그거 싫으면 안 오면 되고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가 이렇게 잘못 끼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종을 보면은 고종과 일본의 메이지가 동갑이에요 묘하게. 그런데 동갑인데 각자 즉위한 날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행보가 이후 두 나라가 걸은 행보가 아주 다르죠. 그 다른 이유가 뭐냐. 이것도 갖다 우리가 사실은 이 다른 이유, 달랐던 이유 우리가 고종이 즉위 당시만 하더라도 그 누구 한 명 우리가 일본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먹혔습니다. 그 50여 년 후에 먹혔어요. 그런 거 먹힌 거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판세 보니까 그 비슷하게 또 흘러가고 있죠. 먼저 고종을 개화군주라고 합니다. 그 개화파라는 게요. 대원군이 회국정책 취한 건 잘못이죠. 그러나 대원군이 병인양요, 신미양요에서
어쨌든 그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신미양요 때 우리 군사가 약 350명이 전사했는데 미군이 3명인가 4명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투는 뭐냐면 미국이 왔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간 전투, 쫓겨간 전투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가 이긴 전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당시에 대원군이 국제 시세를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지도자였다면 그때 조약을 맺었어야 돼요. 프랑스나 미국과. 그때 맺었으면 우리가 불평등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한 협정 맺자라고 그때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회국했죠. 그래서 고종이 개화를 하겠다라고 한 거는 잘한 겁니다. 그럼 개화를 하려면 왕이 혼자 합니까? 개화의 뜻을 같이 하는 정치가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조선 현실에서 개화의 뜻을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은 두 팀이 있어요. 하나는 김옥균 중심의 급진개화파가 있고 또 하나는 김홍집 중심의 온건개화파가 있는데 우리나라 개화파의 역사를 보면은 다 누가 먼저 시작하냐면 중인 역관들 이런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오경석이나 의관, 유대치나 이 오경석이 특히 나중에 그 천도교 독립운동에 나서는 오세창 선생의 아버님 되시는데요. 이분이 오경석 선생이 청나라의 역관을 따라갔어요. 가니까 이미 청나라가 서구열강에 다 무너집니다. 이거 보고 문 안 열으면 안 되겠다. 문을 열어야 되겠다. 라고 대원군에게 개항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서구열강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하다가 잘렸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세상이 흘러가는 걸 중인역관이 가장 먼저 봤어요. 근데 중인역관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를 찾아갑니다. 우리 이거 개항 안 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규수가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자기의 안국동 사랑방에 젊은 청년들을 끌어모아요. 그렇게 모인 인물들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이런 인물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인원 모이셨으면 많이 모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충분히 바꿀 만큼 많이 모이신 건데 그 당시에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모였던 몇몇 안 되는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정치학습을 받는 겁니다. 세상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김옥균이라는 인물은 지금 한국사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김옥균은 당시에 잘 나가던 노론 집안의 자제에다가 영의정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냥 자기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깔려있던 그런 인물인데 나라 이렇게 가면 망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김옥균이 이 개화파의 리더가 되면서 저 수구파들, 친청파들, 민씨일가 쟤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해서 비상수단을 쓴 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우정국 낙성연에서 칼 뽑아서 휘두른 거죠. 그래서 고종이 3일 동안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청국국가 없으니까 일본으로 도망간 인물은 도망가고 남아있는 인물들은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끝났어요. 고종은 심지어 그 10년 후에 청자고 갔는데 이용 가지고 상해까지 도망간 김옥균은 홍종이 죽여버리기까지 해요. 이 뭐냐면 이 김옥균 같은 인물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시세가 일변하면 다 쓸 수 있는 인물인데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외국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데서 망명객들 오잖아요. 우리나라 아주 짜게 대하는데 그분들 잘 대해줘야 돼요. 다 정치 망명객들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한때 망명하셨듯이 언제 와가지고 정권 잡을지 몰라요. 그럼 자기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했던 나라 얼마나 자기가 기쁘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국의 관점, 자기가 주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노예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건데, 그 망명객에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이 다 돈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 돈 남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고종은 김옥균을 끝까지, 암살자까지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죠. 그래서 개화는 한다라고 표방했는데 급진개화파를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남은 게 온건개화파인데, 온건개화파가 한 걸 갖다 우리가 예전에 뭐 갑오경장이라 그랬죠. 근데 요즘은 뭐 갑오개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원래는 경장이란 말이 우리 전통 이 정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갑오개혁은 일본이 사실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어쨌든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던지를 떠나가지고 갑오개혁에서 이 법제개혁을 많이 했어요. 뭐 우리나라 정권 여러 번 바뀌어봤는데 별로 안 바뀌는 현실이 별로 안 바뀌는 이유는 법제개혁을 별로 안 해서 그래요. 법제를 개혁해야 됩니다. 이 갑오개혁 때 반상제도 철폐하고 문무차별 철폐하고 공사노비제 철폐하고 연좌제 폐지하고 조혼 금지시키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이러한 이 제도개혁을 우리 수천 년 동안에 조선조 500년 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갑오개혁에서 법제적으로 다 철폐했어요. 그랬더니 나라 망했을 때 목숨 끊은 매천 황현 선생이 이 법들이 반포되니까 그 법이 미국에서 왔다 일본에서 왔다 일반 백성들은 기뻐서 춤을 췄다 그렇게 써놨어요. 매천야록에. 그런데 김옥균이나 김홍집이나 이 개혁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입헌 군주국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군주, 임금도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통치하는 입헌 군주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고종이 왕노릇 몇 년 한지 아세요? 많이 헷갈려요. 이거 아는 분 별로 없어요. 10년 했나? 20년 했나? 몇 년 했나? 사건은 무지하게 많았고 막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고종이 랭킹 3위쯤 돼요. 44년 왕노릇을 했습니다. 44년. 그런데 사건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아관파천을 왜 했을까? 뭐 일본의 압박 때문에 그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이유, 왜 그 나라 임금이 자국에 주둔한 외국 공사관으로 도망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5.16 때 장미한 총리 어디로 도망갔어요? 깔멜 순원으로 도망갔죠? 그 사람 다 역사의 죄인이에요. 한나라 내각 책임제 하에서의 총리가 쿠데타로 일어났으면 자기가 목숨 걸고 나가서 막아야 되는 거지. 순원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 어쨌든 비밀 연락망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체 연락 안 합니다. 사실 5.16은 성공할 수 없던 거였어요.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그 당시 쿠데타 주역 이 양반은 남로당 군사 총책이었죠. 미군 정보망에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깔멜 순원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일체 연락 안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전세가 엎어진 거예요. 고종도 러시아 공사관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도망가고 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 경무관, 요즘 말로 하면은 경찰, 검찰 간부로 불러가지고 저 갑오개혁 가는 저 김홍집이야 저것들 다 역적이니까 때려 죽여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매천 황현 선생이 고종이 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냐? 헌정에 속박되기 싫어서 도망간 것이다. 헌법 질서에 속박되기 싫어서. 아주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이미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혼자 안 한다 그래서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본인 스스로가 벌써 외국 공사관에 도망가서야 할 정도면은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세상이 얼마나 변했다라는 건 알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전제군주권, 무한 권력을 누리는 전제군주권을 내가 끝까지 갖고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간파천을 단행해서 김홍집 때려 죽이라 그러니까 김홍집 나가면 맞아 죽습니다. 하니까 김홍집이 죽으면 죽었지. 박영효 같이 일본으로 도망간 박영효 같이 대역 부도범이라는 오명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난 나가서 죽겠다. 그러고 나가서 맞아 죽었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어윤종도 도망가다가 용인의 어비읍이라는 곳에서 맞아 죽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어비 글자는 다른데 어윤종이 어씨 아닙니까? 비자 슬플 비자 그래서 어비읍에서 맞아 죽었으니까 물고기가 슬피우는 거기서 맞아 죽었다 운명이었다 이런 또 풍수 이쪽 하는 분들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온건계아파도 다 고종이 죽여버렸어요. 그 누구하고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남아있던 인물은 이제는 이완용 같은 인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완용은 원래 친일파가 아닙니다. 이완용은 독립협회 초대 회장이죠. 그 다음에 원래는 정동구락부라는 정동 중심의 원래는 친미파였어요. 그러다가 삼국간섭 이후로 러시아가 세지니까 친러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세지니까 친일파가 돼요. 이 사람은 이완용은 노선이 없어요. 무조건 이기는 쪽이 자기 노선이에요. 센 쪽이. 그러니까 나중엔 결국 이완용 같은 인물밖에 주위에는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정치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고종 정치가 복잡합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의병 일으키라고 부추기고 또 한쪽에서는 진압시키고 늘 이러니까 그 정치를 판단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매천황연이 가장 고종의 정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이 시대 때 동학 이제 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 최재호 선생하고 최시영 선생인데 이 최재호 선생의 이 이야기들이나 그 다음에 최시영 선생의 여러분 다 아시는 인시천, 사인여천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이 곧 하늘이고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같이 섬겨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신분제를 타파하는 혁명사상이에요. 여기에서 사람을 말할 때 양반을 따로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 최시영 선생은 어린아이와 여성을 또 대단히 높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이미 반상제도, 이건 이미 끝난 제도란 걸 다 압니다. 여러분, 노비제가 유지될 수 있는 나라는 저 인도같이 카스트 제도, 가장 밑바닥에 이 슈드라들이, 나는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갖고 내가 슈드라로 지금 태어났는데 이 생에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다음 생에서는 브라만이나 크사트리아로 태어날 거야. 이러면 그게 유지되는데, 우린 이미 아니에요. 우린 이미 나나 저 양반이나 뭐가 다른데, 내가 왜 물건처럼 취급되고, 내 자식이 왜 물건처럼 거래돼야 되느냐.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이미 노비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 형리학이 그래서 자기의 변신을 못할 때 동학이 나왔는데 동학은 단순한 동학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최치원의 글에도 보면 우리에게는 고유의 현묘한 도가 있다 이러죠. 그때부터 우리 전통 고조선 때부터 쭉 이어 내려오던 우리 전통, 우리를 주인으로 보는 우리의 전통 사상이 유학의 사대주의에 계속 눌려 있다가 이때 와가지고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전통의 사상이 전맥돼가지고 이 당시에 다시 꽃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동학에 같이 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이 반봉건 사상을 담고 있죠. 여기에서 반봉건 사상에서 이 동학이 이제는 일본이 들어오니까 반외세의 사상까지 담게 되면서 그 당시
이 조선이 걸어야 했던 반봉건 반회세라는 그런 정치적 지향점을 정확히 실천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면은 1894년 1차 봉기 때 이 문장은 지금 읽어도 지금 딱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1차 봉기 때 우리가 의를 들어 이의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반과 호강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호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다. 조금 더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그야말로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에 머리를 베고, 요즘 머리 베고 싶은 타막한 관리 많이 보이죠, 요즘?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군이 황토연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이제 집강소를 설치하죠. 집강소 설치할 때 집강소 정강을 한번 보세요. 인명을 함부로 죽인 자는 벨 것, 죽일 것, 탐관오리는 뿌리 뽑을 것, 흉포한 보호배를 엄징할 것, 유림과 양반 매소구를 토멸할 것, 잔민 등의 군안을 불지를 것, 종문서를 불지를 것, 백정의 머리에서 패래기를 벗기고 갓을 찌울 것, 무명잡세 등은 혁파할 것, 그 다음 공사체를 망란하고 과거의 것은 모두 따지지 않을 것, 외적과 연락하는 자는 뵐 것, 토지는 평균 분작으로 할 것. 이것이 그 당시 조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야기할 거 없이 교육 많이 받고 과거급제한 인물들이 못하는 그 당시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학에서 정확히 제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한편으로는, 고종 정치는 항상 이중성이 한편으로는 동학농민군하고 화약을 맺어갖고 동학농민군은 순진하게 그걸 믿고 전주에서 더 이상 북상 안 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이 동학농민군이 그 당시에 서울까지 올라왔어야 됩니다. 와서 전국의 정권을 장악하고 이런 패전개혁을 실시했으면 나라 안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고종은 동학농민군을 전주화약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 죽이기 위해서 남의 군대 불러들였어요. 동학에서 주장하는 게 고종 내쫓자고 안 했습니다. 고종 주위에 임금주위에 탐관오리를 다 내쫓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자국 국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외국 군대 끌어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청나라를 끌어들였는데 일본군이 자동으로 왔어요. 천진조약에 의해서, 천진조약 3조에 의해서 한 나라가 파병할 때는 다른 나라가 같이 파병한다. 일본이 같이 파병한다고 조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일본에서 청나라 보고 자꾸 파병하라고 꼬드겼습니다. 이미 조선에서 군사 요청한 건 알았어요. 근데 일본군, 그 청나라 군사가 와도 우리 일본군은 안 갈 테니까 빨리 와라. 조선 진주해라. 라고 꼬드긴 다음에 청나라 군대가 천진에서 출발하니까 일본군은 인천에 이미 도착해 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일본군을 끌어들인 것도 고종 자신이 끌어들인 겁니다. 자국의 백성들 죽이기 위해서, 농민들 죽이기 위해서 청나라 군사 끌어들인 게 자동으로 일본군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전봉준이 사형당하고 김계남이 사형당하고 결국 농민 세력도 이렇게 돼서 우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죠. 반대로 이게 이제 메이지 헌법 발표식인데요. 1889년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대륙법 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죠? 독일법 체제.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독일하고 얼마나 친한데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헌법부터 법률 체계가 왜 독일법을 따릅니까? 왜 독일법을 따라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다 일제 식민 지배의 잔재다 생각하면 100%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일본에서
보니까 서구나라도 일본이 페리에 의해서 강제 개항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력이 좀 성장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조약을 개정하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니네 나라 헌법도 없잖아. 헌법도 없는데 무슨 조약 개정이야. 일본은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는 경국대전이 있었고, 국교의례가 있었고, 다 있습니다. 일본은 전국에 통용되는 법 자체가 없던 나라예요. 니네 헌법도 없잖아 하니까 그러네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했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 가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네.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지. 해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 가보니까 왕은 있는데 의회가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네. 해가지고 프러시아 제국으로 가니까 이거는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맞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 헌법을 프러시아 끌어들인 게 지금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독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것도 그 법 자체가 지금 법도 아니고 100년도 훨씬 더 전에 만든 그 법 철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일본에서는 메이지가 이 헌법 발표식을 대단히 거창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 국민에게 내려주는 선물이다라고 해가지고 메이지 헌법에서 제국의회를 만들고 제국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하는 나름대로 이 군주 독재 시스템이지만 일정 부분의 의회의 권력을 인정하고 선거를 인정하고 한 그런 법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 이토 히로부미나 야마가타 아리도모나 하는 이런 메이지의 주역들이 서구를 따라가고자 하는 일부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일본을 개조하는데 이제 성공한 것도 이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제 먹히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외교권을 을다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기고 이 한국 관료들하고 일본 관료들하고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의병전쟁이 거세게 일어나죠. 근데 의병전쟁이 거세게 일어나다가 여러 단발령 때문에도 일어나고 여러 차례 일어나다가 제가 한번 역사 공부하면서 제가 아주 의문을 품었던 게 뭐냐면 이 한국 지역감정의 뿌리가 뭐냐, 어디서 나왔냐. 제가 아무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문적 찾아봐도 없어요. 오히려 조선시대는 양반들의 하나는 경상도 영남 지역에다가 유인자의 난 이후로 영조 4년에 유인자의 난이 일어나니까 대구부 가명 앞에다가 평영남비, 영남을 평정한 비 세워놓고 영남의 양반들 과거응시 자격을 철폐하고 그 영남을 차별했지 호남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그난 이 뿌리가 도대체 뭐냐, 암만 문적 찾아봐도 없다가 이제 의병 관련한 1차 사료를 보면서 역사 공부하다 보면 한 구절 딱 보면 이거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 내가 느낀 게 1909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일제가 남한대토벌 작전이란 걸 합니다. 일본군이. 작전명은 남한대토벌이에요. 이제 마지막 자기네가 점령하기 전에 지금 의병을 갖다가 다 죽이겠다라는 게 남한대토벌인데 전체 제목은 남한대토벌 작전인데 강론에 들어가 보면 호남대토벌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작전계획의 제1 일반사항, 그 다음에 제1 일반사항 1에 제1 토벌을 행해야 할 구역은 전라남북도라고 딱 찍혀 있어요. 작전계획서에. 제가 이거구나. 이거 외에는 제가 지역감정의 연원이나 뿌리를 찾은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잘못된 거 찾아보면 전부 대부분 뿌리가 제가 일제시대에 있다 그랬죠. 이전에는 없었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없었어요. 그다음에 작전계획 보면은 실시요령에 경비부대 토벌지역의 포위선을 형성하고 소요의 지점을 수비하는 자, 행동부대 포위선 내를 행동하여 토벌, 수색, 점거 등에 종사하는 자. 제12는 토벌대는 전 지구 내를 빠짐없이 수색하고 특히 산지와 촌락은 엄밀히 수색을 실행한다라고 해서 의병, 특히 이제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전라남북도의
완전히 도륙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1909년 9월부터 10월까지니까 이걸로 마지막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제 대한제국을 합병한 게 일본이 우리나라 합병한데요. 여기로 보면 사령부가 각 작전 시기별로 있는데 사령부 시기가 어디 있냐면 처음에 남원에 있다, 광주에 있다, 영산포에 있다, 목포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전라남북도 지역에 의병을 갖다가 완전 뿌리 뽑고 그 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호남에 대한 일제시대 때 차별을 한 것이 해방 이후에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하면서 이것도 그대로 내려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호남 대토벌까지 끝나니까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나라 팔아먹는 매국 경쟁이 벌어집니다. 일진회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전통 노론과 아까 대원군이 서대문을 낮추겠다라고 한 것이 노론을 새로 약화시키겠다라고 한 건데 결국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 일진회와 노론이 매국 경쟁에 나서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전통 노론이 일진회를 따돌리고 나라 팔아먹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날 대한제국 점령하고 10월 7일 날 76명에 달하는 이 조선인들에게 훈장과 자규를 줘요. 제가 그 훈장과 자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속 당파를 분석해서 발표했더니 아주 공격이 대단히 심해졌어요. 전 잘 몰랐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 사회에 1급 특급 비밀 중에 하나였어요. 보니까 대부분 잘 몰랐죠. 나라 팔아먹고 훈장하고 돈 받고 희낙락했다는 거 잘 몰랐죠. 근데 이 당시 당파를 분석해 보니까 남인은 한 명도 없고 이 북인은 2명이고 소론이 1명이고 나머지 당파할 수 있는 56명이 전부 다 노론 계열이에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본인이 쓴 글을 보니까 3.1운동이 왜 저렇게 거세게 일어났냐면 우리가 일본이 여길 지배하고 난 다음에 너무 노론 세상만 만들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남인 계열과 북인 계열들이 대거 3.1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게 판이 커졌다. 어떤 일본인이 그렇게 쓴 글을 봤어요. 그게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그 말이 말해주는 거는 일본이 당론으로 나라 팔아먹은 노론을 상당히 높여줬다라는 사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 이 사람들 나라 팔아먹고 귀족에 자기 받고 돈 받고 휘낙낙하는 사람들 명단 알기 어려웠냐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아주 쉬웠어요. 당시 자기네들이 책을 많이 냈어요. 조선 귀족 열전, 조선 신사 대동보 해가지고 조선 귀족전 해가지고 책 많이 냈어요. 자랑스럽게 사진까지 딱 실어가지고 거기 보면 아래 당파, 노론 다 써 있어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나라 팔아먹고 뭐가 그렇게 장하다고 당파, 노론 자랑스럽게 써놨을까? 왜 그랬겠어요? 미당 서정주가 그랬지 않습니까? 선생님 왜 친일시 쓰셨어요?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줄 알았나 그랬죠? 그 솔직한 말이에요. 이 당시에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청나라 내쫓았죠? 러일전쟁으로 러시아 꺾었죠? 영국과는 영일동맹 맺었어요. 동맹국가예요.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 하듯이 영일동맹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과는 카스트라 테프트 미략을 맺어가지고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에 일본이 한국 차지한다. 몰래 협약했어요. 그러고 이 테프트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요. 다 제국주의 역사들인데요. 뭐냐면 이 당시 상황에서는 대한제국이가 영원히 끝난 나라입니다. 도저히 국제정세상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그렇죠. 청나라가 쫓겨났어요. 러시아를 쫓겨났어요. 영국과는 영일동맹 맺고 미국과는 미략을 맺었고 살아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본에 부부동반 가가지고 나라 팔아먹고 일본에 부부동반 가서 신나게 파티하고 놀고 나서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역사에 거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그 반전이 뭐냐면 전국 각지에서 집단 망명하는 사대부들이 나와요. 가장 먼저 망명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강화도에 가 있던 양명학자들. 그 양명학자들은 이 성리학에 반대해가지고 양명학을 하다가 이 조선 본토내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에 가가지고 이단이 양명학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먼저 만주를 망명해서 유하연 횡도촌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걸 봤어요. 지금 민족문화 백과사전에 그 당시 망명했던 강화학파의 정원아, 홍승원, 이건성 이런 분들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 사망안에 물음표 이렇게 한국 그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거기서 세상 떠났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세상 떠날 때 그 당시 1923년, 24년 동아일보에 다 보도가 됐어요. 제가 대학원뿐만 아니라 역사학과 가니까 현대사 연구하면 안 된다. 현대사 연구 금기론이 있어요. 왜요? 현대사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사학과는 현대사 연구하면 안 돼. 말이 그럴듯하죠. 학부생이 뭐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역사학과가 다 현대사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현대사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현대사가 뭡니까? 곧 독립운동사죠?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하다 세상 떠났는데 물음표를 해놨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가장 먼저 만주를 망명해서 흥도촌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우당, 유해영, 육형제 일가 이분들이 또 망명해서 만주의 흥도촌이라는 곳에 모여요. 우당, 유해영 선생 그 삼한갑절기 전재산 다 바치고 그렇게 다 불행하게 세상 떠났는데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해영 선생이 누군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대학원 때 정화암 선생이라는 분의 자서전 이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보고 나서야 이런 분이 계셨구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름에 이런 분이 역사에 묻혀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우당유영 선생이 이제 책을 썼더니 그 후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은 다 아시죠? 우당유영 선생. 그 일가, 그 다음에 경상도 안동에서 석주 이상용, 백화 김대랑, 황호하는 이런 분들, 일가들이 또 망명했는데, 이분들도 보니까 다 유아연 횡도촌이란 곳에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집단 규행 망명이구나, 라는 걸 알기까지 10년 이상 공부했어요. 왜 횡도촌이란 곳에, 강화도에서 간 사람도 아주 작은 횡도촌에 모이고, 서울에서 간 사람들도 흥도촌에 모이고, 그 다음에 안동에서 간 분들도 흥도촌에 모이고, 그 다음에 전라도 구리에서 매천황현이 나라 망하니까 우리나라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목숨 끊는 사람 하나 없대서야 말이 되겠느냐라고 음독자결하죠. 이분의 음독자결한 글을 보면 진짜 눈물 없이 못 봐요. 내가 독을 마시니까 가족들이 막 울면서 몰려왔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절명시라는 시를 씁니다. 목숨을 끊으며라고. 그러고 가족들이 막 우니까 내가 죽어야 할 의리는 없지만 이분이 벼슬 안 했어요. 오히려 벼슬한 내각 총리대신한 이완용이니 그 다음에 순종의 장인인 윤덕영이니 이런 나라 망했을 때 목숨 걸어야 할 인간들은 다 팔아먹는데 가담하고 매천황현은 벼슬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내가 죽어야 할 의리는 없지만 양사 50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목숨 끊는 선비 한 명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런데 내가 약사발을 3번이나 입에 댔다가 다시 뗐다. 죽기 싫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저 강화도로 가가지고 이권창 선생 묘소에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올라서 남산 위에 올라가서 대고를 한번 바라고 통곡하고 내려가서 목숨을 끊는 건데요. 이건창 선생 묘소 앞에서 쓴 시가 있어요. 그대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대는 살아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었느냐. 그러고 고향에 돌아가서 목숨을 전라도 구리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건창의 동생인 이건승 선생이 저기 편한 길이라 목숨 끊는 길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한 길일지도 모르죠. 나중에 평생 기약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흐름이 다 그렇게 흘렀는데 독립되겠어요? 그 되지도 않을 독립운동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는 그냥 더러운 걸 안 보고 약 마시고 죽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 두 길이 있어요. 그렇게 나라 망했을 때 팔아먹은 인간들의 길이 있고 독립운동에 나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희생의 대가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외형상의 지금 이제 뭐 그 독립국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유아위원회 삼원부라고 있는데 그 옆에 한 4km쯤 가면은 이 추시가 모여있는 추가가란 마을이 있고 여기가 대고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대고산에 1911년 4월경쯤에 망명한 수백 명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노천 군중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노천 군중 대회에서 경학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신흥무관학교 터고요. 이 경학자 사장인 이상용 선생의 만주기사란 시를 보면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아래 것만 읽으면 정부 규모 자치명, 정부의 규모는 자치를 명분으로 삼고 삼권 분립한 것은 방문명, 삼권을 분립한 것은 문명사회를 본뜬 것이었다. 이분이 경학사 만들고 부민단 만들고 했던 분인데 이 당시에 이미 다 나오잖아요. 자치와 삼권 분립.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가 된 게 저 식민지 근대론자들이니 뭐 이 사람들 주장대로 해방 이후에 미국이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 당시에 이미 다 우리 정부가 나아갈 제국은 망했지만 우리가 다시 건국할 나라, 이 나라의 정치체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이 저 안동에서 추풍령까지 걸어와가지고 추풍령에서 기차 타고 이제 망명을 하는데요. 먼저 혼자 떠납니다. 대규모 떠나면 일본이 이제 잡으니까 혼자 떠나서 신의주까지 가 있으면은 나머지 온 가족이 다 신의주까지 이제 와가지고 그 망명을 하시는데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이 서간도 무장항일투쟁의 대부예요. 이분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과 그 다음에 경제, 또 하나는 군사. 딱 이 노선 가지고 이분이 이제 만주 독립운동을 다 주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망명하면서 서사록이라는 저쪽으로 이사가는 기록이라는 이 망명 일기를 쓰시는데 1911년 2월째 한번 보세요. 그러나 토마스 홉스는 계약론, 우리 사회계약론 배웠죠? 계약이 성립된 후에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권리를 군주의 위력에 의탁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한다고 말했으니 이 이론은 아마도 그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이미 이기심은 인간의 천성이라고 했는데 군주된 자가 반드시 유독 이러한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꼭 군주라고 왜 이기심이 없겠어요. 그는 영국의 국왕 샤를로 2세의 스승으로서 큰 존경과 총애를 입고 있었는데 한 임금에 대한 아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군주 전제주의를 주장했으니 너무나 한스럽다. 1911년 2월 달에 쓴 글이에요. 군주 전제주의를 지향했으니 너무나 한스럽다.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은 안동 유림의 대표주자입니다. 그 환단고기에 태백일자를 썼다는 행촌 이암 선생의 직계 후손이에요. 고성희 씨의 종가죠. 유학자 중에 유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미 군주 전제주의로 주장했으니 너무나 한스럽다.
왜 이분들이, 그럼 딱 이상용 선생은 그나마 이 망명하면서 글을 많이 남기셨고, 유해영 선생은 글을 안 남겼어요. 이분은 일체 자기 흔적을 안 남긴 분이라 그 행적을 추적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다 같이 규행망명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사상이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본 이 만주 기사, 이상용 선생이 쓴 만주 기사에서 이 정부의 규모는 자치를 명분으로 하고 삼권 분립은 문명을 모방했다라고 한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미 1911년에 이분이 망명하면서 대한제국은 망했고 우리가 다시 나라를 건설하는 이 나라는 바로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군주전제주의가 아니라 바로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걸 이미 갖고 다 망명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단한 반전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 망한 거는 대한제국은 막말라면 망할만 하니까 망했어요. 제가 시간 짧아서 고종이나 뭐 이쪽에 실정을 갖다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망할만 하니까 망했어요. 그런데 다시 세우는 나라는 복벽이 아니라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공화제다라는 걸 처음에 망명할 때부터 이분들이 안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의 초기 10년 지배를 갖다 무단통치라 그러죠. 무단통치가 뭐냐면 초등학교 교원, 여학교 교원이 교실 앞에 교단에 있을 때 칼 차고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뭐라 그랬냐면 조선은 메이지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메이지 헌법을 적용하면 조선도 투표를 해야 되고 의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천황의 대권을 위임받은 조선 총독의 재령에 의해 갖고 통치함. 재령이 뭐냐면 그냥 총독이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태형이 없어졌는데 조선 내엔 태형이 있었어요. 태형이 붙잡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날에 누가 술 한잔 먹고 일본 욕하면 바로 끌려가서 태형 맞는데 한 번 맞으면 80대예요. 쇠 힘줄 가지고 하는데 한 번 맞으면은 보통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 불구되는 경우는 아주 파다한데 그 태형 맞은 숫자가 1911년, 1912년, 1913년에 보통 10,000명씩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 당시 2,000만 중에 여자 빼고 나이 이렇게 저렇게 한 분도 어린 사람하고 못 빼고 1년에 10,000명씩 태형을 당한다. 얼마나 무서운 정치겠습니까? 일본은 저렇게 하면 영원히 지배할 줄 알았더니 그 10년 이후에 3.1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죠. 3.1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이유는 일본의 무단통치에 저항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토지조사 사업도 있어요. 토지조사 사업은 뭐냐면 일본은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식민지 필요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네 개발하기를 바빠요. 원래 식민지 뭡니까? 자기네 상품 수출하고 원료 채취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수출할 상품이 없어요, 일본이.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도 뭐 이게 보면은 저축은행 뭐 이렇게 해서 고리대 하는 이거 대부분 일본계 자본들이죠. 당시 1910년 무렵에 일본에서 한국 투자 소개서가 있었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조그만 돈 가지고 가가지고 고리대업 하는 거다. 우리 조상들은 고리대업 자체를 국법에서 엄하게 금지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자법에 뭐가 있냐면 이자법을 자모법이라 그래요. 아들 자자에 어미 모자 써가지고 자모법. 이자는 뭡니까? 어미에서 나왔죠? 본전에서 나왔죠? 그게 자모법인데 자모법의 원칙은 10%를 넘으면 안 돼, 1년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자가 본전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이게 동양 철학이에요. 자식이 어머니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암만 잘났어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자가 본전을 넘는 거는 국법에 다 금지되는, 그게 100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게 국법에 다 금지되는 거예요. 여기 고리대도 전부 다 일제시대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점령했는데
가질 게 땅 뺏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그 조사 사업 10년 이후에 1918년에 끝나는데 전국 토의 기록에 따라서는 약 40%에서 50%가 조선총독부 산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점령 10년 만에 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선 또 뭐가 있냐면 이 독립운동, 3.1운동 누가 주도합니까? 기독교와 천도교가 주도하죠? 그 당시 기독교 숫자 많아봐야 30만 밖에 안 됐어요. 많이 찾아봐야. 천도교는 의암 손병희 선생이 서자 출신이죠? 양반체제 500년에 기독교는 당시 다 서북, 평안도, 황해도 이쪽이 중심이에요. 가장 차별받던 지역에서 시작한 종교들. 그 다음에 천도교. 이쪽이 나라 망한 지 10년 만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3.1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그 대가로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나고 4월 10일 날 상해에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게 최초의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반포하는데 이 헌법이 규정이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서양 걸 그냥 모방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석규이상용 선생님 말씀 들었죠? 그 당시 추가가에 모여가지고 경학자를 만들었던 분들 대다수가 이 임정에 또 가담을 해요. 그래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었고 일체 평등이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자, 집회, 신서, 주소유저,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지금 헌법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규정들로 이 민주공화제 국가를 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길 임시정부 그냥 뭐 외교만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해에선 외교 위주로 했지만 사실은 만주에는 창입,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불리는 만주에 3부가 있었는데 만주의 3부 중에 여기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죠. 만주의 3부 중에 이 참의부는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예요. 임시정부 직할부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의부 이 군사들이고요. 이 육군주만 참의부에서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1924년에 5월 19일 날 일본의 대장 출신은 사이토 마고토 제등실 총독이 압록강을 쭉 대안을 건너가지고 오는 걸 압록강 대안에서 그 전날부터 매복하고 있다가 총탄 수백 방을 갈겼어요. 이 사이토 마고토가 요천에 일본 의회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일본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이 조선 치안 다 됐냐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치안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참의부 이 독립군에게 자기 탄차 호위선이 한 대 있고 자기 배가 한 대 있고 두 대가 내려오다가 총탄 수백 발을 맞고 아주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죠. 그래서 일본 의회에서 다시 불러다가 얀마 너 치안 다 확보됐대더니 치안 확보는 그냥 네가 탄 배에 총알 맞는데 무슨 치안 확보됐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면서 교육받으면서 이런 사실 교육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다 식민사관이 뭐냐면 조선총독부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해왔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계속 우리나라 이쪽에서 주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사 써주는 원칙이 있어요. 첫째, 너무 유명해가지고 은폐할 수 없는 걸 써준다. 3.1운동과 청산리 딱 그거 써줘요. 둘째, 애국계몽운동 위주로 쓴다. 그래서 독립군 이런 거는 거의 안 씁니다. 이 독립신문 보세요.
적괴, 적의 수괴, 제 등을 습격. 우리 의용군 제1중대의 용투. 해가지고 독립신문에서 일면에 보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사 가르칠 때 이 독립신문에서 다 날짜까지 정확합니다. 5월 19일. 이렇게 해서 한 걸 위주로 가르쳐야지.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립군은 아무 한 거 없고 그냥 그냥 아무 한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당시 국경일 때는 늘 전쟁터였어요. 이분들이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에서 이걸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가 두만강이고 여기가 압록강이죠. 여기는 참의부에서 관할하는 데입니다. 여긴 정의부에서 관할하는 데고 여기는 신문부에서 관할하는 데고. 그래서 이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속 펼쳤기 때문에 일본 기록으로도 여기는 늘상 국경지대는 전쟁 상태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국사교과서는 그냥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가 있었다. 딱 그렇게 맞잖아요. 학생들이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뭐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름은 외워야 되고, 참의부에서 사익도 총독 저격했다라고 하면은, 더 학생들이 더 알고 싶지 않겠어요? 총독을 저격했어? 이게 무슨 사건이야라고 더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의부는 아까 이제 만주 길림성 중심인데요. 이 정의부 제1중대장 정의영 선생인데, 이분이 1932년인가 체포돼가지고 해방 때까지 최장기 복역수였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분이 석방되셔가지고 관선의원으로 있으면서 관선의원 때 친일파 처단법을 발의를 합니다. 지금도 대단히 이 법이 아주 지금 봐도 대단히 의미심장한데, 이 정의영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정의영 선생 에피소드를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면 우당 유해영 선생 아들을 만나죠. 우당 유해영 선생 막내 아들 막내는 유동 선생이고 유규창 선생을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야, 너 나중에 내가 해방이 되면은 너 석방돼 갖고 나가면 우리하고 내 딸하고 결혼해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관산이사 돼가지고 이거 뒤에 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하냐면, 부일 협력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민권을 박탈함. 이게 묘수예요.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 공민권은 뭐냐면, 공민권 박탈을 당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공직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군부의 장교, 하사관, 사법관리, 경찰관리는 물론 행정 각 부문의 지도국 관리, 상하 각 기관을 통하여 주요 산업 부분의 간부 및 간부급 직원 및 사회기관의 간부대물 금함, 그리고 부일 협력자로서 조직하는 결단 및 집회는 일체 금지함.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공민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니들끼리 모이지 마. 모이는 거 일체 금지해. 그러니까 이 관산의회에 이미 미 군정 때 이미 친일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관산의회에 친일파들이 상당히 들어왔어요. 비아냥거립니다. 그럼 뭐 몇 명을 하냐, 뭐 500만 명 하냐, 얼마 하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부일 협력자에 대한 공민권 박탈은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처단하지 않으면 그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관산의회 회의록이에요. 정확히 그렇게 됐죠? 이분 말대로 했으면은, 이 정의영 선생 말대로 했으면은, 그게 가장 사형시킬 소수의 인물을 사형시키고, 감옥에 보낼 조금 더 많은 인물들 감옥 보내고, 그 다음에 동포들 재산 뺏은 거 재산 몰수하고, 나머지 대다수 친일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공무원 되지 못하게 하고, 여기도 하사관까지 못하게 된다 그랬죠. 일반 병원 괜찮다 이거예요. 일반 병원 위에서 명령 내리면 쏘니까, 하사관까지는 자기네가 명령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정의부,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 펼쳐가지고 일본군 헌병대를 타격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북만주 신민부는 대종교 중심인데, 이때 이제 우리는 신민부 하면은 군사위원장 김자진 장군만 알지만 사실 김자진 장군의 상관은 신민부 중앙집행위원장 김혁 선생이에요. 저 경기도 용인분인데, 이분은 이제 당시 동아일보의 체포기사죠. 신민부 본부 습격, 김혁 등 체포 경로 해가지고 이분이 28년도에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옥살하시는데, 이 신민부는 대종교인데, 이 북만주는 사실 두 그룹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하나는 김학연 선생 중심의 기독교인 세력들하고, 그 다음에 이 대종교 이쪽에서 독립운동에 나서는데요. 이 대종교에서는 무원 김교헌, 홍합 나철 선생이 대종교를 창시하시는데, 이 대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자가 붙었다 그래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조상에게 제사 모시듯이 우리 민족의 선조를 섬기는 그러한 그 모임이지, 종교라는 건 뭡니까? 내세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교리 잘 따르면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있어야 종교인데, 내세관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단지 우리 초기 독립운동은 다들 대종교에서 많이 주도했는데, 대종교와 예수교 같이 다 믿었어요. 근데 이 무원 김교헌 선생은 뭘 했냐면, 규장각 부재학을 여기만 당대 최고의 선비예요. 용의정이나 판서는 좀 정치력 있고 학문 어느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장각 재학, 부재학은 학문이 있어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재학 한 명하고 삼정성 안 바꾼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일제 친일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독립운동은 뭐 무식한 사람이 하고 다 헛소리예요. 다 A급 인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장각 부재학까지 한 이 김교헌 선생이 역사 연구를 아주 깊숙이 하죠. 하다 판단고기가 다 이런 분들 그 손을 거쳐갖고 나오는 건데요. 이분이 이 나라가 왜 망했나, 이 당당하던 나라가 왜 망했나, 이걸 깊이 연원을 찾다 보니까, 아, 이 나라가 망한 이유는 바로 유학의 사대주의 때문에 망했다 라고 해갖고, 본인이 규장각 부재학이니까 유학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학을 버리니까 단군이 보인 거예요. 단군이 단순히 보인 게 아니라, 이 단군이 보였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우리의 시각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원 김교헌 선생을 중심으로 신단민산이라는 여러 책들을 펴내면서 우리가 일본과 싸우는 역사전쟁에서 단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식민사학에서는 단군이 자기네하고 무슨 그렇게 원수졌다고 단군만 나오면 죽이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딱 일본인들 마음이니까 그런 게예요. 일본인들이 단군 죽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집안을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선조가 이조 판서했다고 들었는데 저 옆집에서 니네 이조 판서가 아니라 우리 집 종이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열받는데, 그러니까 너희 이조 판사라는 사람이 임금님에게 하사받은 땅 그거 우리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조사해봐야죠. 조사해서 아니 우리가 이조 판사인데 뭐 너네 집 종이야?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일본에서 단군을 말살하기 위해서 나선 게 딱 이제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전쟁이 단군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어났던 것이 다 이런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이분이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폭탄 던지러 가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선서하죠. 선서문이에요, 이게.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라고 하고 대한민국 13년 12월 30일 선서인 이봉창, 대한민국 13년 써놨죠? 윤봉길 의사는 대한민국 14년
요즘 와서 대한민국이 없었다라고 하는 48년도에 대한민국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봉창, 윤봉길이 하면 뭡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있지도 않은데 단지 있는데 빼앗긴 거죠. 주권은 나한테 있는 거죠. 없는 걸 갖다 헛개비 지키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목숨 바쳤단 말씀입니까? 이게 1941년쯤 가면은 이제 일본이 이기기 힘들다라는 거는 외국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게 돼요, 이제는. 일본이 뭐냐면, 여러분, 일본군의 전세라는 게 자가 발전에 의해서 엄청 과포장된 거예요. 일본이 싸워서 이긴 게 별로 없어요. 정규군끼리 붙어서는. 일본이 강한 거는 몰래 뒤통수 치는 거, 그거 하나 강하고,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건 민간인 학살하는 거. 요 두 가지 세계 1위예요. 일본은 항상 뒤통수 쳤지 정규군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 한 예가 뭐냐면, 만주사변은 관동은 일부가 일으켰죠. 이 당시 메이지 헌법의 문제가 뭐냐면, 메이지 헌법에 뭐라고 했냐면, 천황이 일본군을 이제 총괄한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일본군의 이 편제, 숫자와 편제까지를 천황이 결정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걸 갖다 천황이 편제와 숫자까지 결정한다. 그러니까, 일본군 청전장교들이, 야, 우리는 내가 소속된 군대가 아니라 천황 직속의 군대야. 이 생각을 가지고 일본 수상,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일으킨 게 만주사변인데, 만주사변 일으키기 직전에 장개석하고 장학량이 다 알았어요. 일본이 치고 오리라는 걸. 이때 장학량은 아편 치료하느라고 지금 이제 북경의 병원에 협파위원회에 입원해 있었는데, 장개석이 일본군 곧 칠 텐데 싸우지 말고 퇴각해가지고 국제연합에 제소하자. 장학량이 그걸 받아들이는 바람에 장개석이 망한 게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실은. 당시 이제 장학량 휘하에 동북군이 30만에서 50만이 있었는데 이 군대가 싸웠으면 그렇게 쉽게 못 먹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본이 만주사변으로 한번 대박을 친 거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군이 어딜 쳤냐면 러시아 치죠. 노모난. 원래 사회주의하고는 싫어하니까 러시아를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놈들 잘 걸렸다. 어차피 히틀러가 유럽 전선에서 쳐들어올 건데 일본이 그때 쳐들어오면,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 일본이 쳐들어오면 양쪽에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히틀러하고 붙기 전에 잘 쳐들어왔네. 해갖고 당시에 명장이라는 주코프 대장을 내보내죠. 내보내서 싸우니까 일본군 기세 좋게 쳐들어갔던 일본군이 어떻게 됐냐면 해체됐어요. 사단이 그냥. 퇴각도 전투라는 거는 졌을 때 퇴각 때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스터리가 왜 일본이 러시아, 사회주의 러시아를 안 치고 왜 미국을 쳤느냐. 그 패전 이후에 러시아는 쳐다보지도 말자. 이게 일본 군부내에 북쪽은 쳐다보지도 말자 해갖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과 일본은 철강 생산량이 미국이 10배가 많았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중일전쟁도, 그 다음에 37년도에 중일전쟁 일으키니까 히로히로가 물어봅니다. 이번에 얼마면 되냐? 1년이면 끝납니다. 실제 하니까 만주는 장개석이 자기 땅이 아니고 장학량 거니까 내줬죠. 자기 거 먹겠다는데 장학량이 내주겠어요? 남경 학살이 왜 일어나냐면 북경에서 좀 싸우다가 장개석이 퇴각해서 이 국민정부 수도 남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들어오죠. 이때 장개석이 뭐라고 발표하냐면 남경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수도로 무안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중경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남경 점령하는데 엄청 애먹었어요. 그러다가 전투에서 이겨서 일본이 점령한 게 아니라 장개석 군대가 일정 정도 저항하다가 이제 제2전선을 꾸리자라고 해서 무안으로 퇴각하는 바람에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점령했는데 점령하면 만주같이 자기네가 중국이 항복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저 무한으로 또 가고 무한이 깨지면은 그다음에 중경으로 가겠다. 이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민간인 학살한 게 남경 대학살이에요. 싱가포르 뭐 함락해가지고 일본 전역이 막 만세 부르고 뭐 했는데, 당시 싱가포르는 영국령인데, 영국 정예병사는 다 빠져가지고 싱가포르 현지인들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점령한 거예요. 일본군이 이긴 적이 없어요. 소련이 참전하니까 관동군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무적 관동군, 천하무적 황군 관동군 하다가 해체됐잖아요, 그냥. 이 관동군 이놈들이 조금만 한 달만 더 버텼으면 우리나라 분단이 안 됐어요. 누가 또 얘기하기를 관동군이 일부러 한국을 분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란 말도 누가 하긴 합니다만, 그 뭐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는데, 일본군 전혀 쌈자라는 부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쯤 되니까 41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 우리가 여기서 건국이라는 건 나라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국내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할 때 우리가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내로 같은 말과 글과 국토와 조건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같은 민족 문화를 길러온 최고 조직임.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연한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사회 각층이 지력과 권력과 부력을 금평하게 가져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최고 공림. 말들이 다 멋있지 않습니까? 삼균주의가 뭡니까? 정치의 균등화, 평등화라는 뜻이죠.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 현재 우리 사회 시끄러운 게 이게 안 돼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나라 토지제도는 국유제에 유법을 두었으니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토지제도는 국유제라는 게요, 임시정부 건국 강령이. 물론 전체 다 국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규모 토지는 국유하고 개인의 작은 사유는 허용한다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순국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할 것을 하였으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 임시정부는 이 항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 제도로서 최고국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의 3정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독립, 민주, 균치. 이게 임시정부에서 우리가 일본이 곧 망할 건데 우리가 나라에 되돌아가면 이렇게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다스리겠다라고 선언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 1945년 8월 28일 중경에서 한국독립당, 임시정부의 여당이죠.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에서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서 균등사회의 복지생활을 보장할 것. 두 번째가 토지는 국유로 원칙으로 하되 토지사용법, 지가세법 등의 법률을 규정하여 한기 실시할 것. 국민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유토지와 중소규모의 사업기업은 법률로서 보장할 것. 토지국유는 점진적으로 실행할 것. 해가지고 토지국유의 원칙하에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28일이니까 며칠 지났어요. 한 13일 지난 다음에 우리가 국내로 돌아가면 이러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고 들어왔던 건데 사실은 이때만 해도 이분들은 나라가 분단된다거나 자기 자신들이 해방 후에 또다시 친일파에게 쫓긴다거나 하는 생각을 못하고 사실상 임시정부가 정권을 잡을 거를 상당 부분 규정사실화하고 만든 법률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법률의 이상 반만 실시하면 대한민국 아주 좋은 나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예요? 3만 달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인 가족이면 얼마 돼요? 한 11만 달러 되죠? 그건 달러로 바꾸면 얼마 됩니까? 한 1억 한 3천만 원 되잖아요. 한 가족이, 4인 가족 1억 3천만 원 수입되면은, 다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에도 우리 가난하고 뭐하고 했던 것이 소수의 친일파는 잘 살고 대다수 백성들은 가난하고 이걸 갖다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혁명 집권 공약을
만들어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셨던 건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친일 청산에 실패하고 친일파들이 역으로 이 독립운동가들을 청산하는 그런 잘못된 궤적을 걸어왔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분들이 시행해왔던 이 정책을 계승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말하자면 한국 독립당, 다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이에요. 이분들이 한국 보수의 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제국은 이렇게 멸망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19년 안에 건국했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상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한 학기쯤 풍부하게 해야 될 이야기인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마간산식이 됐는데,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또 이제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각 책자를 찾아보시고, 요즘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니까 스스로 공부하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정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깊이 있는 열광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주변 지인들, 친구들 많이 데리고 이 강의실이 꽉 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통 8달 학교에 계신 분이니까 뭐든지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합니다. 그 마이크 좀.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이경희 선생님의 최근에 시민사람들 참 많이 보고 계속 하는 중인 일반인인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친일청산과 시민사람 극복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나. 그래서 주변인들한테 계몽을 한다는 이런 식의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좋은지 선생님들이 대안하시는 그런 걸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자체가 식민사학 청산과 그 해소에 많은 그 역할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는 저희 미사협의 공동대표이신 이민아 회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사실 1차 사료를 접근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요즘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갈라놓은 것도 전부 다 일제 식민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산 정약용 선생 보십시오. 이분이 경학에 대한 책도 썼고 의학에 대한 책도 썼고 화성 설계도 건축학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리에 대한 책도 썼고, 원래 조선의 선비들은 다 하는 겁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다 하는 건데, 일본이 지배하고 나서 이걸 못하게 학제간 장벽을 다 짜놓은 거예요. 게다가 학제간 장벽을 짜놓고 전문가만, 그러니까 저보고 물어봅니다. 전공이 뭐냐? 예, 역사입니다. 역사 중에서도 어디죠? 예, 한국사입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한국사 중에서 또 어디냐? 그럼 내가 논문은 그냥대로 썼습니다만 고대사부터 다 합니다. 그럼 이상하다 그래요. 아니, 제가 이상합니까? 한국사 하려면 고대부터 기본적으로 다 하되 자기 전공은 조금 더 깊이 하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일제 식민사관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인물이 진나라 만리장성이 황해도 수왕까지 온 것은 한서 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한서 지리지란 책을 그 당시에 누가 볼 수 있었어요? 조선총독부나 볼 수 있었지. 근데 지금은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여기가 열의를 갖고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역사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싶으면은 저희 이제 한겨남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1년에 2차례 매주 이제 목요일 저녁 때 이 전문 강좌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강하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공부하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노벨상 한 명 안 나오는 딱 유일한 국가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다시 노벨 평화상 빼고. 왜냐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이유는 역사관이 잘못됐으니까. 자기가 공학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는 역사관에서, 역사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쿠바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남미 가가지고 교포들에게, 동포들에게 여러분이 이거 귤하나 정성껏 따는 이 자체가 애국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따가지고 번 돈을 갖다가 애국 성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식의 자기 자신이 공부하는 자체가 애국이란 걸 갖다가 애국의 길이란 걸 역사에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역사하는 사람들이 다 일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학제간 장벽을 쳐놓으니까 노벨상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제 식민지배 시스템 가지고는 교육도 많은 한계에다 봉착한 거고, 이제는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해방 71년 지났는데요.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대한민국이랑 국호만 빼놓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한번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다른 분은?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시면, 저기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앞에 있으십니까? 예. 왜 이렇게 늦게 돼서 들려요?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해방도이고 예. 해방도이고 저희 손자가 지금 손자랑 둘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일을 빼놓고 와서. 괜찮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내 공문에서 제대한 지 1년 됐는데 복학하려고 기다리고, 고등학교 갈 때 역사 공부를 하려고 인문계 가려고 하다가 그 역사가 그때 당시 말살되고 있다고 지역 고등학교로 갔었어요. 기집애고라고. 근데 저기 앞으로 제가 다음 강의 때부터는 좀 못하고 그래갖고 같이 오고 싶네요. 너무 감명 깊고 뭔가 많은 양식을 얻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질문 안 하시죠? 그리고 그럴 만한 건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예. 하실 분요. 말씀하시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은 우리 임시정부에서 그 북식을 민주공화제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토지 구류라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의하면 전부 사회주의 체제에서 토지 구류가 되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토지 구류하고 민주공화제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드리는 토지 국유제에 대한 그 임시정부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식으로 모든 토지로 몰수해가지고 뭐 이제 평균으로 나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로 전국 토지의 50%가량을 총독부에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일단 그걸 국유화하고 그 다음에는 당시 일제시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친일파 민영희가 자 성북동 꼭대기에 집이 있었는데 완전 대궐이에요. 서양식. 한림 소수의 친일파가 갖고 있던 이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친일파들이 갖고 있던 토지로 몰수한다라는 의미지.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국민이 현재 갖고 있는 사유 토지와 중소규모의 사업기업은 법률로서 보장할 것,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자기 땅 좀 가지고 농사 짓는다거나 중소기업이 자기네 갖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은 법률로서 재산권을 다 보장하되, 이 친일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에서 갖고 있던 거나 친일파들이
갖고 있던 그런 토지를 몰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1930년대에 당시 돈 1,000만 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었던 인물이 한 2~3명 되는데, 그 하나가 누구냐면 이완용의 둘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민영이 아주 유명한 친일파의 자식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 친일파들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1930년대 말쯤에 가면은 이 광산재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산 탄광해가지고 이 금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이분들은 민중들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당시 저 충무로에 가면은 당시 요즘 총독부 토주조야 뭐 그런 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도 충무로에 지도 파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이분들은 자 하나하고 뭐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발로 뛰어가지고 돈 벌었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일제에 복무해가지고 번 돈이기 때문에 그걸 뺏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전 토지를 갖다가 몰수한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시죠. 이때까지 강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시 고종황제께서 독일을 상대해서 독일은행에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입금을 했다는데, 그게 흐지부지 맞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또 어떤 데서 들었는데, 독일이 말하기를 한국은 조선은 망하니까 일본 너희도 같이 놀아가자. 그래서 50만 원씩 놀아가졌다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또 사실이라고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질문하신 거지? 글쎄, 나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고종뭐인가? 글쎄, 100만 원을, 예? 100만 원을 예금을 뭐 해놨는데. 네, 그 헐버트 얘기구나. 그렇죠. 그 고종황제 비자금 그쪽 얘기들은 많이 있고, 그게 헐버트란 이분이 이렇게 해서 상해에다가 맡겼다가 그게 이렇게 이제 복잡한 과정에 그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실제로 어떤 그 항아리에다가 금괴로 해가지고 넣어놨다 해가지고 실제 그 집을 파본 적도 있고 여러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죠. 근데 이제 헐버트에게 맡겨놨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신빙성이 있고, 그분은 확실히 그걸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해방 직후에 그걸 다시 찾으러 왔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분이. 근데 이제 그것도 몇몇 이제 개인들이 지금까지 찾아다녔고, 본격적으로 막 이제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더 조사해봐야 조금 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하죠. 또 다른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역사의 소위 강단 지금 보면 되게 민족사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비주류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완전 세대 규합을 해서 강단학과를 몰아낼 수 있는 민족사학을 구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 하나 하고요. 또 지난주에 이종찬 전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일본 자본을 받은 친일학자들이 많다. 저도 이제 여러 책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씩 보긴 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저서를 편찬하면서 역사를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인지를 알 수는
있겠지만 연도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사이트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두 가지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난주도 제가 여기 왔었는데 지금 또 외랍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대사적 분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만 오시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편인데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역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진 것을 좀 익힐 수 있을까 봐 그런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첫 번째 민족사학 진흥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학문적 소스는 생산을 해야 되고요. 학문적 기초는 저희가 생산해야 되는데 워낙 지형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지형은 그냥 민간 자율에만 맡겨서는 앞으로 계속 어렵게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대선이 있는데 내년 대선 때 이 구체적으로 역사 문제에 관해서 대선 후보들 제가 볼 때는 이 역사관 검증하는 토론회 같은 걸 개최해가지고 그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의지와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런 후보를 우리가 선정해서 각지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식의 방법도 하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일본 자금은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사실 들어와 있다고 보셔도 틀린 말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독도 문제 같은 경우, 독도 문제 글 쓰는 사람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독도는 한국 거다 한마디 써놓고 그다음에 자 그럼 우리가 독도가 일본 거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주장을 알아봅시다라고 해서 1, 2, 3, 4, 5, 6, 7, 8 써놔서 읽으면 독도는 일본 거네.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아주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일본 재단이에요. 자펜 파운데이션. 그게 이제 일본 고급화 A급 전범 출신인 사사카가 만든 자금인데 그 자금이 한 10여 년 전에 국내에 300억 정도가 뿌려졌는데 인문사회계에 300억 정도가 뿌려진 게 우연히 이제 발각이 됐는데 빙산의 일각이죠. 그게 이제 모 사립대가 100억 가져가고 모 사립대가 50억 가져가고 150억도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다른 게 미국은 연구 주제 내가지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건 스케일이 커요, 미국은. 그래서 처음에 줄대 심사는 이렇게 해도 나중엔 안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정확히 이제 이 꼬리표가 달려있죠. 그래서 그 꼬리표 달린 돈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야말로 북한에 나라를 넘기는 거나 일본에 넘기는 거나 이게 대한민국 정체성,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면은 일본에 나라 넘기려고 하는 이것도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처벌 안 하고 있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이제 상황인데 그런 현상들을 조금만 관심 가지고 찾아보시면은 이게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뭐였죠? 예? 야, 젊은 사람들이요? 원래 이 수요일이 날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희 회장님하고 다음부터 수요일날 하지 말고 아마 해보니까 수요일이 아니면은 거의 꽉 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 날짜를 좀 잘 조정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제가 어디 딴 강야 가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날짜가 수요일에 젊은 사람들은 모이기에 아주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서 요번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 해봐서 이 정도면 저희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엔 또 많은 상의하고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이 젊은 새내기들이 꽉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서해였지만은 이 강의를 주최를 하고 있는 광복회 서울시 지부장이기 때문에 주최자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이제 정말 시민사학과 맞설 수 있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허성만 전 장관님께서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 소속된 역사하는 단체가 134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다른 역사에 대한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앞으로는 우리 다른 역사를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 콘서트로 해가지고 전국 대학교를 돌아가면서 역사 오르와 같은 이런 역사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에 다른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이제 IT 매체를 통해서 이런 다른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아주 다양한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서서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부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정리할 때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강을 해주신 우리 이덕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다음 주에도 수요일에 연세대 이진식 교수님께서 임시정부의 정치, 경제정책과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